먼저 오늘의 차트. 네, 이것은 나스닥 변동성인 VXN 지수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처음에는 변동성이 얼마 뜨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 반 유럽 세션 마감 후에 변동성이 뜨기 시작했고, 새벽 2시 12분 경에 변동성이 급격하게 뜹니다. 즉 이때까지는 굳이 적극적인 해지를 안 했다가 유럽 세션 마감하고 해지 좀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 새벽 2시 12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해지를 해야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아니라 S&P 변동성인 빅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변동성 거의 뜨지 않았죠. 특히 이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발표할 때 그때 변동성 상승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즉 지표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벽 1시 반 유럽 마감 때까지는 변동성 매수가 얼마 들어오지 않았는데 새벽 2시 12분 이후로 급격한 변동성 상승이 나오게 되죠. 즉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해지를 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S&P 500 지수를 보면 되는데 3800선까지는 시장이 잘 버텼어요. 근데 새벽 2시 12분 3800선을 깨고 내려가자 여기서는 이거 시장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적극적인 해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벽 3시 30분까지 이런 급락은 어떤 것이 원인이었을까? 요거는 이제 시장 시황할 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풋콜레이쇼 차트예요. 자, 근데 풋콜레이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US EQTR은 개별 주식에 대한 풋콜레이쇼입니다. 그리고 PCUS INXR은 주가지수 옵션에 대한 풋콜레이쇼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풋콜레이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 두 번째 것인 PCUS INXR, 그러니까 주가지수에 대한 풋콜레이쇼를 많이 봤어요. 이것이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풋콜레이쇼가 계속 0 이하의 값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 그렇게까지 부러질 일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10월 15일 이후로 점점 개별 주식 풋콜레이션은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난리가 나버렸죠. 이것은 뭐냐면 주가 지수는 크게 변동할 생각이 없는데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가 연말로 갈수록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황 시작할게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의미 있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해외 시장이 의외로 뒤통수 치는 하락이 나왔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가 잘 나와서 하락을 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냥 누가 세게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일이 트레이딩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이 상승폭에 비하면 갭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시가가 약했습니다. 그나마 개장 초에는 외국인 현물 매도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개장 후 40분 동안은 현물을 8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누르려 했어요. 그래도 글로벌 델타를 따라가려면 선물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어쨌든 시장을 받치면서 홍콩 시장 개장 후에는 선물 매수의 강도가 더 커졌고, 오후장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 위치를 307.5선으로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선물을 위로 더 끌어올리면서 선물 지수는 305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 계속해서 개장 후 40분 동안, 정확히 말해서 42분 동안 현물 매도가 한 1000억 내외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인 상황에서 오늘은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시장을 걷어 올렸고, 미결제약 정도 장중 내내 감소해서 종가상으로 2371계약이나 줄었는데, 이 정도 분위기라면 확실히 숏 포지션이 철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워낙 폭망 분위기로 끝났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좀 더 시장을 보면
개장 초에 위클리 콜옵션이나 풋옵션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25,000계약 이상 달라붙어서 과연 콜옵션을 당첨시켜줄까 고민이 됐어요. 근데 선물 환매가 강하게 들어오고 또 베이시스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죠. 근데 지수를 받치니까 이거는 시장 하락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금융투자가 양매도 전략을 견디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12시경에는 콜매도를 손절하게 됩니다. 장마감 무렵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더욱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후 2시 30분 이후로 지수를 304선에서 305선으로 올린 것은 위클리 옵션을 307.5포인트에 결제시키려는 피닝을 위해 당겨 올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확실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풋옵션 매도 중심이 양매도장이 진행되는데요. 아무래도 61선에서 연일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을 위협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상당량 청산이 되자 자신있게 풋옵션 외가격 매도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302.5 스트레들 매도도 가득 쌓이고 있는데 여전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베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숏 포지션이 조금 거쳤을 뿐이지 선물 매수 포지션이 의미 있는 미결작정 상승을 동반하면서 들어오고 있진 않죠. 이제 잔존리를 고려하면 양 옵션이 꽤나 많이 저렴해지게 돼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여하튼 우리 시장은 선물 매도자들이 일부 철수했다는 것과 위클리 옵션 만기로 시장을 307.5로 인위적으로 당겨 올렸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봐도 인덱스 매수가 들어온 것이지 특정 섹터를 집중 매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 나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한 뒤에도 1시간 30분 동안은 위로 달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이 고점권에 근접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죠. 또 유로스탁스 지수 또한 갭 상승 후 처음에는 추가 상승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상승 시도가 막히자 살짝 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였죠. 하지만 증시 말고 채권 시장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유럽 옵션 만기일 전후로 유럽 시장이 눌린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유로존 장기 채권들이 부러지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장 초에 유로존 채권이 나름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딱 30분만 매수가 들어왔고 다시 채권 매도가 장기 채권 중심으로 나오면서 전일 저점을 깨고 스탑로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럽 증시는 낙폭을 키워서 전일이 추가 상승한 부분은 반납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망가진다라고 볼 근거가 없었던 것이 여전히 유로존 장기 국채만 스탑로스에 의해서 밀리고 있었을 뿐이지 미국 장기 국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도 전혀 반응이 없었죠. 통화시장에서 유로엔이 망가진다든지 또 딱히 유로화가 망가진다든지 상품 가격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미 그 전에 미국 지수 선물은 유로존 증시가 살짝 눌리고 있었던 터인지라 비슷한 수준으로 마이너스 0.5%대의 눌림이 있었죠. 그때 변동성 지수 또한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어요. 지표는 아주 잘 나왔죠. 연속 실업수당 건수도 컨센서스 대비는 물론이고 전주 대비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왔고 또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컨센서스 22만 2천 건 대비 21만 6천 건으로 아주 고용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나스닥이 부러졌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자, 고용지표 잘 나왔으니까 피봇은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나스닥 밀린다? 사실 그런 내러티브라면 채권도 부러져야 되죠. 하지만 지표 발표 직후 나스닥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8%대까지? 이건 밀린 것도 아니죠. 채권 시장 또한 지표 발표와 함께 단기물 채권이 살짝 눌렸을 뿐 장기 채권은 아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로존 채권만 약세 중이었고 미국 국채는 거의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상품 시장에서 골드가 조금 눌리기 시작했는데 골드야 기술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골드 때문에 시장이 골드가 밀렸다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반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진짜 밀린 이유는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잘 나와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냥 인덱스 바스켓 매도를 후려 까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하고 상품 시장 이야기 좀 할게요. 어제 기름 시장이 유럽 세션 초반에는 나름 강한 그리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브렌트 기름은 84달러를 넘겼고 텍사스 기름은 무려 79.9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승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로는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을 다음 달 중에 현행 8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러면서 올랐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좀 다른 게 다음 주 목요일이 브렌트 기름 2월물 최종 거래일이죠. 근데 관련해서 2월물 선물을 3월물로 롤오버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이 처음 3시간 동안은 매수 롤오버 진행, 그리고 이후에는 매도 롤오버가 진행되면서 과도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스프레드 차트를 보면 돼요. 물론 이 미국 세션 들어서 증시가 망가지면서 매도세가 더해진 것은 좀 별개 일이지만 매도 압력이 사라진 뒤에는 텍사스 기름이 빠르게 78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방향성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해석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유로존 채권이 좀 눌린 게 유럽 증시 투자 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지언정 나머지 상품이나 통화시장이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갈게요.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 발표 이후 10분간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일시적으로 나스닥 선물 등 지수 선물이 눌리긴 했어도 그 폭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 중이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눌려도 변동성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 10시 40분 이 프리마켓 호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주요 반도체 주식들에서 매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이 매도 압력이 시장을 누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는 전일 상승세를 모두 반납한 마이너스 1.3%선 거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때 변동성은 이건 오른 것도 아니죠. 자, 볼까요? 이때가 나스닥이 개장한 시점이었는데 밤 11시 30분이죠. 나스닥 변동성은 25.76포인트. 이거는 변동성 오른 것도 아니죠. 그리고 S&P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그냥 전일의 변동성 여기 자리보다도 낮은 자리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이 상승장이다 또는 기간 조정장이다 이러면 이런 갭다운 뒤에 나온 이렇게 갭다운이 나오면 전일 롱을 붙은 쪽에서 일시적인 스탑로스가 시가에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들 스탑로스가 나온 뒤에는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보고 롱 잡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시가선부터 반도체 주식을 밀어서 갭다운으로 밀고 나서도 계속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굴뚝주들도 조심스럽게 매도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거의 꿈쩍도 하지 않았죠. 물론 오지달러나 상품 통화 이런 것 좀 눌리긴 했는데 그 정도 움직인 걸 갖고 리스크 오프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장 후 15분 만에 나스닥 선물은 11,100포인트를 터치하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는 스탑로스를 모두 쳤습니다. 그동안에 매수 포지션 갖고 있었던 거 모두 다 스탑을 쳤는데 이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장이 과하게 움직이면 일단은 철수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시면 변동성이 뜨질 않았어요. 제가 15분 정도 있다가 스탑로스를 쳤는데 여기에요. 변동성은 가만히 있는데 지수만 많이 밀렸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이거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 그냥 일단은 현물 매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수급 앞에는 장사 없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얼마 뜨지 않았는데도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인덱스 바스켓 전체가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특정 주체가 펀드 환매를 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일단 매도가 앞서고 있으면 이때는 롱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이 스탑로스가 나오면 이제 연말까지는 사실상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이상 매매하면 안 되겠다라고 보고 올해의 매매를 중단했어요. 자, 그런데 좀 특이했던 것도 얘기해 볼게요. 나스닥 선물이 11,100포인트를 깨고 나서 횡보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유럽 증시가 추가로 하락했는가 하면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미국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특히 변동성이 계속 상승하면서 유럽 마감 때까지
의미 있는 양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추가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P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리는 동안에 이 하락폭을 고려하면 유럽은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증시가 미국 세션이 시작한 자리부터 유럽 마감까지 여기까지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 유럽 세션은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자, 물론 이제 새벽 1시 30분 유럽 마감 뒤에 변동성이 상승이 살짝 기울기가 가파라지게 되죠. 근데 이때도 나스닥 중심이 하락이 뭐 아직 인덱스 전체로 확대될 생각은 아니었는데 2시 12분 요때가 트리거입니다. 요때 S&P가 못 견디고 3800선을 깨게 되죠. 이때 이 나머지 인덱스로도 하락이 확대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3시 30분까지 하락은 사실상은 좀 언더슈팅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 또한 새벽 1시 30분까지는 뭐 그래 있을 수 있는 하락이다 라고 봤는데 여기서부터는 2시 20분부터는 12분부터는 좀 과도한 변동성 폭발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S&P 선물은 마이너스 3.2%의 하락이, 또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4.2%의 하락이 나오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변동성에서 추출한 당일 지수의 등락 범위를 넘어서는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변동성 지수 수준이 뭐 25포인트다. 그러면 기초자산이 최대 하락할 수 있는 한도는 뭐 마이너스 1.8%. 뭐 이게 꼭 이런 값은 아니지만 가볍게 참고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현재의 지수 움직임 대비 변동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굳이 시장 참여자들이 뭐 롤링업이든 롤링다운이든 해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하락이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규 실업수 상승권 발표되고 나서 지수가 살짝 늘렸을 때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당연히 이 정도 늘리면 변동성 내의 범위 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굳이 해지를 안 해도 되는 것이었고, 또 프리마켓에서 호가가 늘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가 때까지는 변동성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유지 중이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5% 가까이 갭 다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지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개장 후 30분 동안 시장이 2%가 넘는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새벽 1시 30분 유럽 마감 때까지도 지수 하락폭 대비 변동성 지수는 얼마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국 시장의 하락이 국한된 것이지 뭐 이게 글로벌 뭐 시스테마틱 리스크 이건 아니다라고 봤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관점이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S&P 지수가 이 자리를 깨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젠 새벽 3시 30분 여기서부터 시장이 딱 하락을 멈추자 이거는 셀링 클라이막스네? 라고 보고 새벽 4시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을 해요. 이때 뭐 3788포인트에서 3856포인트까지 아주 굉장히 강력한 뭐 거의 1.5%에 가까운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하락할 때 스트레이트로 내려간 것처럼 반등도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는데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아주 양싸대기를 맞는 고통스러운 시장이 나올 수 있죠. 저는 내려간 게 언더슈팅이라고 봤고, 또 올라온 것도 그러면 반발 매수도 강할 수 있겠다라고 보지만 이때 어떤 경제 지표가 나와서 또는 무슨 누가 어나이스를 해서 뭐 반발 매수가 나온 것 아니죠. 그냥 매도세가 멈춰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급등락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뭐 특별히 어떤 종목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굴뚝주나 기술주나 모두 개장 초부터 새벽 3시 30분 언저리까지 다 눌렸다가 매도세가 멈추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 것,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을 소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쉽게도 연말까지는 랠리 같은 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나저나 테슬라는 이번 주에만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로 갈수록 계속 매도 압력이 시달리겠네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전일 해외 시장이 뭐 그렇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한국류 ETF인 EWY는 마이너스 0.73%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외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는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말을 앞두고 또 연휴를 앞두고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롱 포지션은 스탑을 해야 하고
레이셔 스프레드 또한 해지를 충분히 보강을 해서 3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나 어떤 추세적으로 하회할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격에서의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올해는 글러먹었다라고 판단하는 점에서 의미는 변화예요. 자, 델방꿀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제가 델타 롱을 포기했으니 이제 롱 잡으실 건가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각자의 매매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일단은 올해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롱을 꺾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나스닥 선물 매수를 11,098포인트에 모두 손절매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기름 콜매도 갖고 있는 것은 딱히 손댈 필요가 없어서 그냥 들고 가지만, 연말까지는 이제는 신규 포지션을 잡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장 심도가 지나치게 낮고, 여기서 뭘 매매를 해서 수익을 거둘 가능성보다는 그냥 노이즈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켓 센티먼트가 과도하게 나쁘다는 점에서는 이번 하락 국면이 잘 마무리된다면 또 그만큼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상승이 연말까지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혹여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북클로징을 결정한 것입니다. 올해의 성과를 보면 상반기에는 나름 좋은 성과를 냈지만 하반기에는 영 죽을 sus어요. 그래도 하반기에 개별 트레이딩 아이디어 몇 가지가 쏠쏠한 성과를 줘서 BP는 좀 넘기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나스닥 선물 400포인트 전 손절이 나왔죠. 그래서 아쉽게 됐습니다. YTD로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요. 올해도 트레이딩은 어려웠고 내년도 트레이딩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의도의 룰 중 하나가 돈을 번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포르쉐 정도야 의미가 없지만 페라리를 끌고 다니면 반드시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의도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포르쉐나 벤츠 이런 건 널려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페라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이희진이가 IFC 옆에 그 아티제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부가티를 불법 주차했었죠. 아, 이놈 자식 이거 선 넘네 하고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돈을 버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아하게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또 누군가의 카운터파티가 돼서 자신이 위너가 되었다고 우쭐댈 필요도, 또 상대방을 비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시장에서 떨어지는 콩국물을 꾸준히 주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곱게 먹지 않다면 시장이 잠깐 계좌이체 해준 것에 불과해요.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돈은 다시 시장에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온 분들은 엔터테인을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죠. 돈을 벌려고 들어온 것이니까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회와 벌이 역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